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했고 성격은 분노조절장애에 늘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겐 남산의 멧돼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청하며 약점이란 약점은 다 잡아버리고 그 약점을 토대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괴롭혔죠. 납치, 공갈, 감시, 공문, 불법, 로비에 전문가였으며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것도 그에겐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에 달고 살았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바로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미국으로 망명을 하더니 박정희와 그의 측근들의 모든 약점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박정희의 사군화국 인사들은 엄청난 불안에 휩싸였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막아보려 했으나 그는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박정희 정부를 심각하게 까내렸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사람은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으며 2024년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제4대 정복장 김영욱이었습니다. 한일부 출신이었던 그는 어릴 때부터 늘 극단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얼떨결에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했지만 최하위 성적을 받으며 간신히 졸업합니다. 육사 8기는 저 하나의 특이한 기수인데요. 그들은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6.25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8기생은 전쟁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6사 8기를 총알바지 기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김영욱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5.16 때 박정희와 함께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늘 김영욱의 성격을 못마땅해 했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박정희에겐 이런 저돌적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그에게 중정부 자리를 주고 바로 5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만들죠. 이때부터 김영욱은 6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정부장을 하며 권력의 2인자 역할을 합니다. 5대 대통령 선거, 6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그는 목숨을 걸고 박정희에게 충성했죠. 그러나 그의 방식은 최악이었습니다. 김영욱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적 그 자체였는데요. 우선 그는 자신의 경쟁 상대 정치인들 집에 도청 장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녹음본을 기가 막히게 짜깁기 하여 약점을 잡아버리죠. 박정희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한 부분을 따와 계속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본인을 중정부 자리에 추천해준 김종필의 집도 도청의 대상이 되죠. 그의 악명 높은 수법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고위층들의 여자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토커 마냥 자신을 견제하는 사람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여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바로 사진을 찍고 또 협박하죠. 뿐만 아니라 젊고 예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해 늙은 상대 정치인들을 고의적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간 정치인들은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수백 장의 사진을 찍혔으며 호텔 안에서는 늙은 남성의 옷을 속옷까지 몽땅 들고 도망치도록 지시했죠. 여자 문제로 약점이 잡히지 않은 정치인에게는 자네는 무슨 재미로 사냐?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털어서 뭔지 아마 안 나오는 사람은 없었죠. 당시 정치에 발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김영욱의 협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중정부로 끌고 와 피투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오죽하면 명부인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에게 그 사람은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측근들이 박정희에게 달려와 김영욱 욕을 하며 당장 잘라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박정희는 일처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던 김영욱을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었죠. 김영욱은 5대 6대 대통령 선거는 자기 덕분에 이긴 것이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 라고 말하며 어깨에 똥이 제대로 올라간 채 계속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박정희는 엄청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김영욱이 쌓아온 공적과 충성심은 알았지만 박정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반대하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김영욱은 박정희의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1969년 드디어 박정희에게 김영욱을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삼선 개헌이었죠.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이었던 5차 헌법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당시 2번의 임기를 마칠 때가 되었던 박정희는 또 한 번의 정권 연장을 꿈꾸며 삼선 개헌을 진행하려 했죠. 박정희의 경제 성장 계획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그의 영구적인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측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청난 내분을 주었죠. 하지만 그 당시 삼손 개헌에 반대했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중 민주공화당의 이만섭은 박정희에게 총대를 메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각하, 대한민국의 원흉은 김영옥을 잘라주시면 저희도 삼선 개헌에 찬성하겠습니다 라며 박정희를 자극시켰죠. 이 소식을 들은 김영옥은 급발진하며 이만섭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박정희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김영옥의 충성심보다 자신의 정권 연장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영옥을 불러 해고 통보를 때립니다. 김영옥은 오랜 시간 악역을 맡으며 온갖 욕을 먹으며 충성했지만 하루아침에 토사구 팽당에 손가락을 빠는 신세가 되었죠. 김영옥은 박정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멘탈이 깨진 김영옥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도 받지 못하고 유신정우의 명단에 자신이 빠져있는 걸 보고 자기가 제대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쯤 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 객관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엎어버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해 이를 갈고 있었죠. 당시 한미 관계는 점점 김영옥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정희의 사공화국 인사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매년 100만 달러에 이르는 불법 로비를 했다고 전해지며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맹비난하며 대놓고 박정희 정권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욱은 이 상황에 계속 기회를 엿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안 가 미국엔 제39대 대통령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당선되는데요. 지미 카터는 박정희와는 180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카터 정부가 들어서자 대한민국과 미국은 본격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국 문제, 한국의 문제, 민주화 문제 등등 카터와 박정희는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카터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뒤인 1977년 6월 드디어 스탑 널커 김영욱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우선 그는 뉴욕타임즈에 기자회견을 요청한 후 이틀에 걸쳐 신나게 박정희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당시 한미 관계가 큰 이슈였던 만큼 뉴욕타임즈는 이 내용을 대서특필합니다. 박정희와 그 측근들은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려 미치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건 예선전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 6월 22일 김영욱은 미국 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한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청문회에 집중을 했죠. 여기서 김영욱은 실시간으로 박정희 정권에 피를 말리게 합니다. 인권 탄압, 민주인사 유린, 불법 비자금 확보 등등 사실은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나열이라도 하듯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정부의 약점을 전 세계에 떠벌렸죠. 자기가 한 행동에 MSG를 팍팍 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내 안에 암을 품고 있었구나. 저 미친놈을 당장 한국으로 데려오라 라며 잣도리를 던지며 화를 냈죠. 긴장하고 있던 사공화국 인사들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난리를 쳤습니다. 이전부터 중정부장 김재규는 매번 그에게 전화해 그의 귀국을 설득했고 김종필과 민병관은 아예 미국으로 찾아가 그를 설득했지만 김영욱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영욱의 배우자인 신영순도 너무 불안해 매일같이 그의 행동을 막아봤지만 그는 매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라는 그림만 치고 모두의 의견을 묵살했죠. 그리고 김영욱은 바로 다음 행동을 또 개시합니다. 이번엔 매우 자세하게 박정희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하며 아예 자신의 회고록을 지키란다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밝혔던 사실은 김산의 일각이라며 박정희를 점점 괴롭혔죠. 그 회고록은 사공 인사들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적을 계획이었죠. 정말 그 회고록만큼은 막아야 했던 우리나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나를 김영욱과 친분이 있었던 중정부 해외 담당 차장 윤일균을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윤일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적절한 보상을 준다고 회유하며 나흘간 회고록 작성 중단을 요구했죠. 귀가 솔깃해진 김영욱은 윤일균에게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첫째, 자기 가족들의 공식 여권을 발급해달라.
둘째, 서울 소재 자신 300평대 부동산을 돌려달라. 셋째가 가관이었는데 회고록을 집필하지 않는 대신 200만 달러를 내놔라 이거였죠. 윤일규는 김영욱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50만 달러를 건네며 2,000장 분량의 회고록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중정부장 김재규는 일이 해결되었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김영욱의 화전연면 전술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회고록 집필을 안하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들을 빼돌린 후 돈은 받았으면서 회고록을 세상에 내보내는 대참사를 벌이고 말죠. 박정희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일규는 김영욱에게 전화를 걸어 신사협정을 이딴 식으로 깨면 어떡하냐며 화를 냈지만 김영욱은 에이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하며 발뺌했죠. 중앙정보부는 이때부터 머리를 써 김영욱에게 남은 잔금을 프랑스 파리에서 받아야 된다며 또 그를 설득했습니다. 김영욱을 프랑스로 유인하는 이른바 오작교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1일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기 단 25일 전 김영욱은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죠. 그리고 6일 후인 10월 7일 김영욱은 실종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사람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죠. 만약 김영욱이 한 달만 늦게 파리에 갈 계획이었다면 그는 실종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실종에는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2005년 자신이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밝힌 사람은 자신이 김영욱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그는 파리에서 김영욱을 납치한 후 산채로 양계장의 초대형 믹서기에 그를 갈아 죽였다고 말하며 김영욱의 시신은 가게 모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역시 부족합니다. 한편으론 대한항공 화물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박정희가 직접 쏜 총에 죽었다는 썰, 중앙정보부가 외국인 깡패를 고용해 죽인 후 시체를 낙엽에 덮었다는 썰, 차지철이 사람을 보내 죽였다는 썰, 김재규가 죽였다는 썰 등등 김영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많지만 100%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를 죽였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었겠죠. 김영욱의 실종 보도가 등장할 땐 대한민국은 부마 항쟁으로 매우 시끄러웠고 몇 주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하며 김영욱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죠. 여러분들은 김영욱을 죽인 진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겠지만 김영욱을 죽인 진범은 아마 김영욱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그는 불행한 운명을 본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닐까요? 결국 모든 업보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